또 한 가지는 이제 판사 블랙리스트 문제가 크게 불거졌었는데 잠잠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짚어봐야 될 문제가 되겠죠? 김명수 이제 신임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그 문제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찌됐든 절차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규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알겠습니다. 진상규명이 문제인데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형사적인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대법원장입니다. 인준안이 가결됐습니다. 앞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풀어야 할 과제들 어떤 것이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가결, 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출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임명 동의안이 네. 참 천신만 곳 끝에 그래도 비교적 저희들 한 153표 뭐 이 정도 예상했었는데 생각보다 160표까지 나왔으니까 참으로 다행스럽고요.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하루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통과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법부 개혁에 대한 우리 국민 모두의 염원이 이제 실현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 참으로 다행스럽다. 그리고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큰 기대가 이제 결국은 여러 가지 산적한 사법 개혁 과제를 잘 수행할 적임자다라고 해서 이제 기대를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과제가 있습니까? 짚어주시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동안 법원 행정처라는 말 그대로 사법부를 사실상 장악했다 그럴까 좌지우지했던 그런 조직의 출신이 아닙니다. 예. 야전에서 말 그대로 뭐 법관에게 야전이라는 표현하는 게 좀 어울리지 않는데요. 30년 동안 묵묵히 이 재판만 해왔고 춘천지방법원장으로서 말 그대로 진짜 이번에 일부 야당 의원들의 그 비유들을 보면 무슨 원스타가 총리가 되는 것 같다. 춘천 경찰서장이 경찰청장이 되는 것과 같다는 이런 비유가 있을 정도로 그런 비아냥을 들었습니다. 반대로 그것은 사법부 전체를 일신하고 말 그대로 소수자 보호 그리고 힘없는 어떤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그런 사법부 판결의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원 행정처 개혁은 왜 중요합니까? 법원 행정처는 필요한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천여 명의 판사들 그리고 참 많은 어떤 그 구성원을 갖고 있는 사법부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측면에 일사불란함 그리고 상당한 효율성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법원 행정처가 필요한 그런 조직이긴 한데요. 예. 법원 행정처가 그동안 많은 오명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특히 양승태 현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 판결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좀 간섭을 한 거 아니냐, 재판에 관여한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순한 사법행정의 지원 조직이 아니고 어떤 법관의 재판에 관여하고 간섭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판사 블랙리스트 문제가 크게 불거졌었는데 대법원장 인준 전후로 하여서는 잠잠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짚어봐야 될 문제가 되겠죠? 지금 이제 전국 법관 회의에서 예. 판사 블랙리스트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고 김명수 이제 신임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그 문제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찌됐든 절차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규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랄까요, 법적 처벌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실제로 누군가가 판사들의 성향을 기록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걸 활용했었다면?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지금 1심 판결이 났죠. 네. 실제로 실형이 나왔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실형이 나왔습니다. 같은 그 선상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알겠습니다. 진상규명이 문제인데요. 만약에 예.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형사적인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법관회의가 상설화돼야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건 왜 중요합니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제 전임이라 할 수 있는 네. 그 양승태 대법원장조차도 전국 법관회의 상설화를 수용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사법부는 개개의 판사들이 네. 헌법과 법률에 따라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판사의 독립성, 사법부의 독립성을 이제 강조한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판사들이 또 외부로부터의 독립은 물론이지만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상급 기관 또는 또 법원장으로부터의 독립, 내부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보장이 되려면 개개의 평판사들의 어떤 전체적인 회의체, 그런 어떤 의지를 모아나가는 그러한 구심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법관회의가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의 개혁이나 전국 법관회의 상설화 모두 사법부의 독립을 위한 어떤 계획 조치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대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대법관 수를 왜 늘려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14분의 대법관이 계시거든요. 예. 그중에 이제 법원 행정처장은 사법행정만 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14분의 대법관 중에 13분의 대법관만 이제 재판에 관여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다 법원으로 재판의 형태로 이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 과제들, 그중에 노동사건과 관련된 그런 아주 첨예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법관 수를 보다 늘려가지고 전문화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사회 갈등 과제를 법원이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13분의 대법관의 그런 구조로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대법원의 지형이 그동안 참여정부 때를 그나마 그때는 이제 독수리 오영제라고 그래가지고 네. 5분의 진보적인 대법관이 계셨는데 현재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되시더라도 전체적으로 대법관이 고수화돼 있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그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대법관 수를 늘려서 보수 대 진보의 어떤 균형을 찾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노동법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대법관 수 늘리는 문제가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래서 이제 오늘 퇴임식을 하게 될 텐데 네. 지난 6년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를 간단하게 평가해 보시자면요. 본인으로서는 좀 듣기 싫으시겠지만, 노력하셨지만, 대체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사법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대체로 보수화의 경향이 심화되고, 법관에 대한 재판의 관여, 간섭이, 눈에 보이지 않게 있어 왔으며, 대체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아무튼, 일조를 하셨다. 큰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그러나 어쨌든 수고하셨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될 뻔했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이 동시에 공백이 되는. 예. 근데 이번에 가결이 됨으로써 그런 상황을 막았고요.
특히 많은 국민들이 바라시는 사법개혁을 이제는 좀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놓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청문회 과정이나 또 야당에서 이제 우려한 게 대법관 경험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네. 법원도 아무래도 기수 문화 같은 게 있는데, 네. 지금 좀 어떻게 보자면 좀 파격적으로 이 젊은 분이 대법원장이 되신 거 아니냐. 네. 그러면 또 인사 태풍이 몰아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이 사실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가 이제 사법부의 개혁입니다. 개혁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인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예. 그렇다면은 조그만 어떤 기수 파괴라든지 이런 것도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검찰과 달라서요. 예. 그 법원의 경우에는 아래 기수가 좀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당연히 뭐 옷을 벗어야 된다거나 사실상 그렇게 돼서는 오히려 안 되는 조직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뭐 어떤 인사 태풍이 분다 뭐 이런 것들은 없을 것이라 보고요. 또 없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시급한 건 개혁이다. 때문에 뭐 일정 정도 기수 파괴도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개혁은 어떤 것이 1번 과제입니까? 사법부 개혁에. 최근에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것이 이 법원이 대법원, 특히 이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를 정점으로 해서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다. 예. 그래서 사실상 법관들이 좀 자유로운 상태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못 내리고 있다라는 우려들을 가지고 계셨었거든요. 예. 또 그런 어떤 징표로 나섰던 것이 법원행정처가 일부 판사들에 대한 뭐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었고요. 예. 또 특정 어떤 판사에게 좀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하려고 했었다.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돼서 법관들이 진짜 안팎으로 독립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판단이라든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개혁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그걸 그럼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대법원장이 법원 법이나 이런 거 바꾸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법원 행정처 같은 걸 없애버릴 수도 있나요? 법원행정처를 뭐 당장 뭐 없애거나 그런 건 어렵겠지만요. 네. 판사들 사이에 어떤 자율적인 권한들을 많이 부여해주는 방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일례로 이 김명수 대법원장, 이제 대법원장이 됐죠. 대법원장의 경우에 춘천지방법원장일 때 예. 판사 평의회 운영을 굉장히 실질화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판사 평의회에서 결정되는 내용에 따라서 이 지방법원을 운영했던 것입니다. 예. 그런 어떤 운영의 묘는 뭐 법을 바꾸지 않고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기대해 보는 것이죠.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회의체 결정이라든지 의견도 중시하고 또 각 지방법원에서도 판사들의 어떤 회의체를 구성하게 하고 그런 회의체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권고라든지 의견 같은 걸 받아서 여러 가지 법원 행정을 집행해 나가면 훨씬 더 민주화가 되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지난 뭐 몇 년 사이에 법원, 특히 대법원의 판결이 지금 우리 사회 기준에 비추어서 좀 지나치게 보수화되어 가고 있던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각에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이제는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앞으로 또 대법관들 줄줄이 그 임기가 다 돼서 새로 또 교체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따라서 대법원도 한때는 보수적 판결, 한때는 진보적 판결, 너무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제 법원 자체가 시대의 변화라든지 사회의 변화에 조응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떤 특정 정치 세력과의 결탁을 통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면 안 되겠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에서도 그런 식의 어떤 인사조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단호히 맞서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많이 얻었던 후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을 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 그리고 균형 이런 걸 이제 가져나갈 수 있다. 네네. 네. 알겠고요. 오늘 뭐 전화를 모신 김에 이 사법부와는 좀 다릅니다만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공수처 신설안을 지금 권고안으로 법무부 장관한테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상당히 큰데 요 안대로 정부안이 나올 경우에 먼저 국회 법사위에서 이게 제대로 다뤄지겠느냐 통과되겠느냐 법사위 분위기가 어때요? 일단은 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당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좀 공수처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고안의 내용과 상관없이 좀 반대를 하시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제 좀 물어보니까
이 권고안을 그대로 쫓아가지는 않을 것이고 네.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해서 법무부 안을 좀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 권고안만 가지고 정부의 어떤 안을 다 짐작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나와 있었던 법안보다 이 권고안이 굉장히 세요. 그렇죠. 규모도 크고요. 그래서 조정을 좀 한다 하더라도 현재 나와 있던 법안보다는 좀 더 세고 크고 이런 공수처안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네. 또 법사위에서 또 많은 논의가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야당의 반발까지를 고려하면 정부안은 이 위원회의 권고안보다는 조금 약화되겠군요. 뭐 그렇게까지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뭐 여러 가지 검토해서 정부안을 만들 때는 좀 더 많은 요소들이 고려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기존의 의원들이 제출해 놓은 법안보다는 조금 세고 권고안보다는 조금 약하고 이런 정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법사위 논의 좀 지켜보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현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 판결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좀 간섭을 한 거 아니냐, 재판에 관여한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순한 사법행정의 지원 조직이 아니고 어떤 그 법관의 재판에 관여하고 간섭한 거 아니냐는 그런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판사 블랙리스트 문제가 크게 불거졌었는데 이 대법원장 인준 전후로 하여서는 잠잠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짚어봐야 될 문제가 되겠죠? 지금 이제 전국 법관 회의에서 예. 판사 블랙리스트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고 김명수 이제 신임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그 문제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찌됐든 절차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규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랄까요? 법적 처벌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실제로 누군가가 판사들의 성향 이번에 일부 야당 의원들의 그 비유들을 보면 무슨 원스타가 총리가 되는 것 같다. 춘천 경찰서장이 경찰청장이 되는 것과 같다는 이런 비유가 있을 정도로 그런 비아냥을 들었습니다. 반대로 그것은 사법부 전체를 일신하고 말 그대로 소수자 보호 그리고 힘없는 어떤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그런 사법부 판결의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원행정처 개혁은 왜 중요합니까? 법원행정처는 필요한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000여 명의 판사들 그리고 참 많은 어떤 그 구성원을 갖고 있는 사법부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측면에 일사불란함 그리고 상당한 효율성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법원행정처가 필요한 그런 조직이긴 한데요. 예. 법원행정처가 그동안 많은 오명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특히 양승태 또 한 가지는 이제 판사 블랙리스트 문제가 크게 불거졌었는데 이 잠잠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짚어봐야 될 문제가 되겠죠? 김명수 이제 신임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그 문제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찌됐든 절차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규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알겠습니다. 진상규명이 문제인데요. 만약에 예.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형사적인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대법원장입니다. 인준안이 가결됐습니다. 앞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풀어야 할 과제도 어떤 것이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가결, 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출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임명 동의안이 네. 참 천신만고 끝에 그래도 비교적
저희들 한 153표 뭐 이 정도 예상했었는데 생각보다 160표까지 나왔으니까 참으로 다행스럽고요.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하루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통과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법부 개혁에 대한 우리 국민 모두의 염원이 이제 실현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 참으로 다행스럽다. 그리고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큰 기대가 이제 결국은 여러 가지 산적한 사법 개혁 과제를 잘 수행할 적임자다라고 해서 이제 기대를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과제가 있습니까? 짚어주시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동안 법원 행정처라는 말 그대로 사법부를 사실상 장악했다 그럴까? 좌지우지했던 그런 조직의 출신이 아닙니다. 예. 야전에서 말 그대로 뭐 법관에게 야전이라는 표현하는 게 좀 어울리지 않는데요. 30년 동안 묵묵히 이 재판만 해왔고 춘천지방법원장으로서 말 그대로 진짜 을 기록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걸 활용했었다면?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지금 1심 판결이 났죠. 네. 실제로 실형이 나왔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실형이 나왔습니다. 같은 그 선상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알겠습니다. 진상규명이 문제인데요. 만약에 예.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형사적인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법관회의가 상설화돼야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건 왜 중요합니까? 뭐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제 전임이라 할 수 있는 네. 그 양승태 대법원장조차도 전국 법관회의 상설화를 수용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사법부는 개개의 판사들이 네. 헌법과 법률에 따라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판사의 독립성,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한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판사들이 또 외부로부터의 독립은 물론이지만 대법원장을 포함해서